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호직 특채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정주형 강사입니다. 일단 보호직 특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직이라고 하는 거 바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게 보호직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직 특채에서 형사소송법과 사회라는 두 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 형사소송법에는 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이 강의를 8회로 구성하였는데 과연 8회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내용도 알고 문제도 풀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어떻게 8회에 하겠다라는 얘기냐? 사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호직 특채뿐 아니라 공채와 관련해서도 이 합격자 평균이 52에서 53점밖에 안 됩니다. 50점이나 55점을 맞고 특채를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과락을 피하고 그 다음에 사회는 점수를 좀 맞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 모든 과목의 공부와 관련해서 이 시험을 위한 학습의 문제. 일단은 100점의 목표와 90점 목표가 있는데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것과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것은 양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90점의 목표와 70점의 목표는 또다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55점을 맞는 거, 실제 저는 55점을 맞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너무 간단한 거고 한 60에서 65점 이상, 운이 좋으면은 80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보호직 특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내겠습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를 보호직 특채를 위해서 전문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보호직 특채는 가장 유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직 시험입니다. 실제 검찰과 경찰 시험이 있을 거지만 이 검찰과 경찰 시험보다는 보호직 교정직 공채 쪽에 조금 더 난이도상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정직 공채의 난이도와 똑같느냐? 아닙니다. 그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검찰, 경찰, 교정직 이 시험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실 교정직도 경찰직에서 검찰도 경찰, 경찰은 검찰 교정에서 서로 문제를 많이 돌려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호직 특채와 관련해서 이 정도 최소 60에서 80점까지 맞는 것은 일단 문제은행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무슨 말의 의미를 알아야 기출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0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의미도 알고 내용도 이해하고 지문을 꼬아놓은 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일반 공채 시험이고 형사소송법이 주력 과목인 사항에서는 내용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험에서는 일단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알고 합격하는 시험 60점이면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에서는 내용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스킬이라고 하는 거, 바로 스킬이라고 하는 거, 즉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놓느냐. 일단 암기라고 하는 요소가 반복을 하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암기만 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본 강의 듣고 공부하고 몇 번 풀어보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봤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점수는 커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이냐.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 그 첨부된 파일에 보시면은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 이거 문제 잘 맞추면 운 좋으면 만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기술, 우리가 지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면은 40점 맞기도 힘듭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내는 문제,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차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만점까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주로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이해가 아니라 8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강의는 내용을 이해시키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충 프린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박스로 쳐 있어가지고 텍스트, 내용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 텍스트 있는 부분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는 난이도를 높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출발했고, 규칙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는 영미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배심제 국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래를 했다는 거.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건 내용이 뭐냐? 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한자의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죠.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다 그러죠? 형사소송에서는 그냥 소를 공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를 딱 제기를 했을 때 공소 제기 시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서류를 첨부하거나 함께 또는 인용하거나 혹은 기타 여타사항, 기타 사항을 쓸데없는 사항을 기재하지 말라는 거. 이거 여사기재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는 걸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금지하고 그냥 공소장 일부만 제시해라. 일부만 제출하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미리 피 묻은 칼이라든지 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자로서 피고인 갑은 이미 미성년자를 오해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A를 폭행하였다. 전혀 쓸데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쓰지 말아라. 왜? 목표는 뭐냐? 이거 한 부만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단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첨부, 인용, 여사기재, 금지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일단 형사소송 규칙에만 근거하고 배심제 국가에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거. 즉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요. 반면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 규칙에만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재판 실무를 딱 보게 되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이게 판례입니다. 시험은 판례로 나와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 자체가 없다는 거. 여러 가지 판례 지지고 볶고 뭐 해봤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형식재판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죄, 무죄만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유죄, 무죄를 이걸 우리가 실체 판결이라고 하고 한번 예를 들면은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 판결인데 사실상 무죄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해보세요. 민사소송을 할 때는 꼭 돈을 내야 됩니다. 인지대, 송달 비용도 내고 그 다음에 속가의 20분의 1, 1억 하면은 5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그 돈 안 내면 어떻게? 재판 안 해줍니다. 이때는 각하 이렇게 하고 아예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끝내버리고 이게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형사재판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식 위배다. 나오게 되면은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서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공소장 한 부만 내고 불필요한 예단을 막기 위해서 뭐 이상한 거 다른 거 붙이게 된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는 게 원칙이고 실제 판결 유죄 무죄냐 심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소기각 판결하고 또 새롭게 처음부터 다 가야 되니까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매우 바쁘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전과를 기재했다든지 소년부 송치 사실을 기재했다든지 등등 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이미 다 문제가 끝난 거 완성된 것 기재했다든지, 그 다음에 간접적인 동기를 기재했다든지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도만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1번. 자, 공소장 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서 부적당한 것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사실 영미의 배심제 국가를 민사소송과 같아서 당사자주의라고 부르는데 일단 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실현한다. 예단 배제, 공판 중심주의, 그 다음에 공평한 법원을 구성한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한다. 그럼 법관들이 공정하게 법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거 어떤 제도가 있느냐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정한 법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법관들이 그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공정한 사람들로 선발을 해야 된다는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3번의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 안에서 제출받은 것,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공소장 일본주의 함부로 과거의 수사기록이나 뭐 제출하지 않으면 공판장에서 하는 말 위주로 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이제 더 시험에 적절합니다. 1번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에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 송치 처분 받은 사실과 직업 없다는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나오면 바로 틀렸어요. 위반은 없어요. 공판 절차 갱신 후 그 대신 절차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 갱신 후 파기환송 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여기서 보니까 공소 제기 시에 제출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공소 제기 시라는 말이 없고 항소심, 파기환송, 그 다음에 뭐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런 데에는 특히나 이 즉결심판 약식명령 공소 제기 시가 아니면 이것은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3번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 나오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해도 위반이 아니다. 4번 살인, 방화 등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기재해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구체적으로 위반이라고 본 사례는 없다는 거. 12번 문제 한번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1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는 거, 그냥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뭔 말인지 몰라도 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번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는 것, 나중에 이러이러해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하나, 법원은 위반 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일본주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없고, 설령 위반이라도 1심 증거조사 완료 전, 1심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거 못 외워도 돼요. 완료 전까지, 아무튼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 이의 제기가 없다, 그냥 넘어가면 하자가 치유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 제기하고 곧바로 주장하지 않고 재판하면서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 주장하지 않으면 또 하자가 치유된다.
실제로 위반이라고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그 대신 약식 명령과 관련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했다. 공소장 1번주의 적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소장 1번주의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요. 네 번째, 살인방화 직접적인 동기 앞에 얘기도 했지만 공소제기에 효력이 없다. 그 부분 밑줄 딱 쳐놓고 공소제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공소장 1번주의 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외워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서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딱 보니까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거고요. 군사 법원 관할 적용된다. 이거 잘 모르겠다. 3번 변호인 선임서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는 단순한 여사기재는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 아무튼 이것은 공소장 1번주의 위반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직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이원 쪽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썼는데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일단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고 그냥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신경 쓰지도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을 받는데 이 문제 딱 보시고 그 다음에 공소장 1번주의 일단 배심제는 당사자주의예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단을 막는 거.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시에서만 적용이 되고 아무튼 뭐 항소심, 파기환송, 즉심, 약식 특히 즉심, 약심, 정식재판 적용 없어요. 그 다음에 공소장 1번주의를 실제 위반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판례예요. 판례는 적절한 시점까지 주장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소장 1번주의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 원래는 공소기각 판결 이상한 형태 사실상 무죄와 같다는 거. 이렇게 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일반적으로는 책으로는 한 20페이지, 30페이지인데 문제는 무조건 풀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건데 공소권 남용은 뭐냐면은 일단 함께 이어지는 키워드. 이게 구체적 공소권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일단 이것은 한 팀이니까 외우고. 구체적 공소권설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라고 하는 거. 즉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면 각하의 형식재판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적법하면은 원래 유죄나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심히 부당한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공소제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나가도 됩니까? 버티면 됩니까? 원래는 법에서 안 나가고 버틸 수 없게 해놨어요. 무조건 나가서 무죄가 나와도 1심, 2심, 3심 1년 이전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법에 심히 부당한 경우에 있어서 바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자는 견해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 공소권설에서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그러면 공소권 남용 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인정하냐와 관련해서 과연 공소권 남용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데 우리 법원이 인정할까 간다냐? 인정합니다. 판례는 인정해요. 일단은 이런 표현을 써서 인정합니다. 뭐냐? 공소제기가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는 경우라는 말을 쓰면은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과거부터 공소권 남용론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명백히 죄를 범했어도 너무 국가가 공소제기하는 게
좀 창피하다 그러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 형사재판 100만 건 이상 했습니다. 이상 했는데 실제 공소권 남용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사안에서 바로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 실제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는 일단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거예요. 위법한 함정수사는 나중에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건데 매우 쉽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파트 가보면은.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함정수사에는 사실 한 2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사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갑이 그 자동차 절도, 차량 절도로 수배 중입니다. 수배 중인데 이 사람을 수배 중이면 수배할 때 잡으면 나와요. 그래서 검거한 후에 바로 이 차량,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 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기소를 합니다. 운전으로 기소해서 공소제기해서 징역형을 살아요. 징역 살다가 사는 것을 구태여 가석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가석방을 끝까지 안 살고 가석방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리고 가석방 직후 체포해서 절도죄로 또 공소제기합니다. 기소는 공소제기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량 절도했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놓고 풀어줍니다. 풀어놓고 괜찮아요, 가. 그래서 딱 가니까 확 잡아가지고 곧바로 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차량 절도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검사가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냐? 이거 무슨 영화 속의 장면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딱 이 한 건하고 위법한 함정수사밖에 없는데 이것만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바로 위법한 함정수사와 관련해 그 차량절도 이런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과실로는 부족하다. 중과실로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미필적으로나마 이게 좀 어려운데 미세하게나마 고의 있어야, 검사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검사가 괴롭히려고 했을 때만 공소권 남용이다. 아주 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피고인 괴롭히려고 한 거지. 이럴 때만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이 바로 이 사안 차량으로 절도를 해놓고 검거 후에 석방 후 다시 긴급 체포해서 절도죄로 기소한 사안. 그리고 이제 위법한 함정 수사예요. 기타 위법 수사, 함정이 빠지면은 이거 안 해요. 불평등하게 기소했다. 안 해요. 일괄 기소하지 않고 안 하고 나누어 이거 안 해요. 다 안 해요. 다 불러주세요. 딱 이 두 가지 위법한 함정 수사. 두 번째 차량 절도에서 어떻게 간사한.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 공소권설. 그러면 구체적 공소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공소 제기할 때는 우리가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가지고 검사에게 기소하면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자의적이고 바로 심히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유학 판결을 할 수 있다. 구체적 공소권설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공소권 남용은 소추재량을 현재 일탈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딱 나온 게 이게 99년, 이게 2005년이에요.
99년 이건 한 건 나오고 끝났습니다. 2005년에 함정사는 한 번 나오고 한 건 더 있었어요. 자, 이 정도만 알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으로 다시 돼 있어요. 10번 문제. 소송 조건에 따라 공소권을 형식적 공소권과 실체적 공소권으로 분류.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 공소기각의 재판. 실체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는 면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 공소권서래요. 일단 공소기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거고요. 공소권 남용 이론이 아니라 이 공소권 남용 이론은 결론이고 구체적 공소권설이 이렇게 설명한다. 자, 넘어가고 11번 한 페이지 넘어가서 공소권 이론에 대해서 사실 실체 판결 청구권이란 설이란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거 X치고 어떤 게 구체적 공소권설이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하고 2번 공소권 이론이란 검사의 권리인 공소권의 본질 성격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추상적 공소권은 뭐뭐라고 이해하는 견해고 구체적 공소권설은 구체적 사건 공소를 수행할 권한 됐고 1번 아무튼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은 구체적 공소권 끝납니다. 자 12번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동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 나머지는 불기소. 일단 공소권 남용 아니어야 돼요. 일단 틀렸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실질적 불이익 소추진행 현재 일단은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어요. 공소권 남용은 인정할 수 있어요. 자 3번 수사 절차 중대한 위법 공소권 남용 아니에요. 네 번째 관련 사건 함께 기소하는 걸 간과하고 지 맘대로 공소권 남용 아닙니다. 자 13번 공소권 남용에 관해서 틀린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진행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있다. 이런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수사 공소제기 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위반 이거 지금 체크하세요. 절차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공소기각 판결하고. 앞에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요. 3번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중 일부 무혐의 3년 지나서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공소권 남용 아니에요. 4번 동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 피의자 중 일부 됐어. 공소권 남용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자 14번 자, 또 판례 따른 겁니다.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서 약식을 청구한 다음에 약식을 고지 정식 재판 이건 됐어요. 공소권 남용 아니에요. 공소제기된 일부 무고 됐고 3번 간통 됐고 4번 절취한 차량 무면허 운전 적발 절도범행의 기소 중지자 무면허 기소 나중에 절도 오케이 이거 하나 알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자 어때요? 공소권 남용이 뭔지 알아요? 잘 몰라도 됩니다. 공소권 남용 아무튼 구체적 공소권설에서 만든 거고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하는데 실제 공소권 남용 인정한 사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위법한 함정수사 그 다음에 차량 절도범행 기소 중지 무면허 가석방 절도 기소 그리고 이것까지 하나 추가적으로 중과실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검사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타 애매한 점 보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나와서 공소권 남용과 이런 것들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소권 남용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나오면 여러분들 내용 몰라도 대충 이제 감은 있죠. 몰라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이런 것들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하게 되면 점수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도 8, 90점 이상 맞을 수 있지만 이 시험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하는 거 포기하고 좋은 점수를 맞는 거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시험 몇 시간 공부하죠? 어때요? 답 따라놓고 외우죠? 그와 똑같은 방식인데 그보다는 우리가 법학시험이니까 조금 더 진보된 방식으로 이 판례를 조금 핵심적으로 판례를 정리하고 이런 판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합격이 55점인데 사실은 60점 분량까지 12개를 확실히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8개 잘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12개는 확실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개. 좋습니다. 2번 밀어. 확률 4분의 1 2개 맞으면 70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 조금 나한테 밀려도 충분히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는 그날 감에 따라 한 번으로 미루세요. 확률적으로 2개는 맞습니다. 운 좋으면 3개도 맞고 4개도 맞아요. 그건 옵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 점수는 이렇게 해서 맞아놓고 고득점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 8회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고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요령 있으면 매우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샘플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리라 굳게 믿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모두 이뤄내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